이 4번 선택지 고른 비율이 무려 35%입니다. 정답이 아닌데도 35%가 걸렸어.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이 표현을 그냥 가볍게 넘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적절한 걸 고르는데 이걸 많이 골랐다는 건 4번 선택지가 굉장히 적절해 보였다는 뜻 아니야.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 수능에서 결측치와 이상치를 다뤘던 기술 지문 해설을 할 건데요. 특히나 이 지문 같은 경우는 10번이 화작 엄매에서 이제 그 선택 과목 빼고, 화작에서는 45번이 1위였어요, 오답률이. 그거 빼고 둘 다 작년 수능에서 오답률 1위를 차지했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문이. 네, 이 문제인데요. 선생님 뭐 문제 먼저 읽고 어쩌고 이런 건 안 좋아해서 그러진 않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체크할 게 이 선택지를 고른 비율을 이제 EBS나 메가스터디나 이런 사이트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보면은 이게 한 8%대였는데 선택한 비율이, 그리고 이 2번, 3번이 10%대입니다. 이 4번 선택지 고른 비율이 무려 35%입니다. 정답이 아닌데도 35%가 걸렸어. 그래서 이가 지금 오답률 1위를 차지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4번 선택지를 골랐는가, 이런 걸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설명 들으면 솔직히 당연하거든? 당연히 답이 5번이야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 또 납득이 되지만, 분명 시험장에서 무려 한 100명 중에 35명이 이걸 골랐단 말이야. 이건 뭔가 4번 선택지를 고르는 이 습관적인 무언가가 있다. 이거는 시간 없어서 못 푼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몰린 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도 꼭 하려고 해요. 일단 지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인데 수능 지문은 굉장히 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쓸데없는 문장 따위는 없다라는 그런 가정을 믿어도 돼요. 그래서 수능 지문 정리할 때만큼은 꼭 문장 하나가 의미가 있다. 내가 이 문장 하나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이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첫 문장부터 같이 볼게요.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자, 이런 거 읽으면 어때? 데이터의 정확성, 중요하대, 네모. 그지? 뭐 이런 거 하고, 처리할 때 이런 조건들 체크해놓고 이런 거 하지, 그지? 자, 근데 이게 첫 문장부터 힘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거든요. 첫 문장이 중요하다, 뭐 첫 문단이 중요하다, 그치? 대부분은 그래요. 오케이? 왜? 보통 화두를 던집니다.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던집니다. 그리고 첫 문단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던져줘요. 그래서 그걸 잡고 가느냐 아니냐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탁탁탁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문장 해석하기 바빠가지고 허덕이는가, 이거의 차이가 여기서 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건 맞아. 근데 이렇다고 해서 첫 문장부터 이렇게 네모 표시하고 막 이러면서 막 눌러서 읽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요. 이게 첫 문장부터 이렇게 시동이 걸려버리면은 이 긴장된 그 시험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문장 하나하나를 다 눌러 읽게 돼. 일단 그럼 진이 빠지고요. 머릿속에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소화가 되겠냐고. 거의 반 페이지를 다 중요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요, 딱 읽었을 때 머릿속에 남는 건 방금 마지막 문장, 내가 누르려고 했던 마지막 문장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심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문장을 꼭 눌러 읽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문장이 있고 아닌 문장이 있는데, 그걸 쌤이 약간 예시로 간단하게만 지금 들어볼게. 자, 이 첫 문장 지금 4개가 있는데 우리 뭐 이거 열심히 읽을 거 아닙니다. 특징을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저울은 흔히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한대. 지금 두 개 다르고. 그래서 질량을 재는 게 목표예요, 이 저울에, 그지? 자,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어떻게 어쩌고저쩌고를 잴까? 이러고 있는데, 그럼 초정밀 저울은 지렛대 원리 혹은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지 않을까? 라던가 이런 생각할 거리가 있지, 그지? 그쵸? 그리고 일단 이 지문의 주제는 뭐야? 초정밀 저울의 원리야. 뭘 위해서? 질량을 재는 겁니다. 그지? 그럼 일단 이건 기계를 다룬 기술이기 때문에 초정밀 저울의 부품이 나와야 되고, 각 부품에 대한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원리 뭐 이런 거 나오고 하겠죠, 그죠? 순서 나올 것이고. 자, 두 번째 문장 볼게.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청인으로 나눈 양천제래요. 오케이? 이게, 자, 그럼 일단 신분제랑 양천제랑 같은 거고, 이 지문에서는 이 신분제, 양천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가 보지. 그지?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떠들 것이다 라는 거를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뭐 나누는 기준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지? 어떻게 다른가? 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쵸? 자, 세 번째 문장. 경마식 보도는, 이거 같은 시험지예요. 이 수능 시험지. 첫 번째 질문이었지, 경마식 보도가. 경마 중계를 하듯이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이 지문 일단 이 선거 얘기하는 것 같고요. 경마식 보도라는 건 이 지문의 메인 주제겠지, 그지? 근데 어떻게 경마 중계를 하듯이 이런 지지율이나 득표율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게 뻔해요, 뒷내용이, 그지?
자, 네 번째 문장. 공포소구라는 거는 뭐냐면은 설득하는 거예요. 수용자를 설득하는 거예요. 어떨 때? 해로운 결과를 강조할 때.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은 해로워. 그러니까 이걸 따르렴이라고 설득을 하는 거네, 그지? 설득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럼 이제 이 공포소구에 대한 예시가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되게 추상적이잖아, 그지? 이 권고가 어떤 건지, 그리고 해로운 결과가 어떤 것인지, 1950년대에는 어떤 연구를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야. 자, 이 문장들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게 많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문장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약속에 네모하고 별표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내용이냐고, 지금 이게. 자, 다음 문장. 이 문장 여섯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이게 세 줄이다 보니까 당연히 튕기는데, 자, 잠깐 우리가 튕기면 어떻게 하나 그랬죠, 항상? A는 B다. 이런 식으로 명사 단위로 일단 주어와 서술부만 잡아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해볼게. 그럼 지금 뭘 하는 문장이냐면은 정부는 정책을 수행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 다음 뭐 조금만 디테일 잡아보면은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거야. 돼? 이게 내용이 있니? 정책을 수행하는 애들이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싶대. 당연하잖아. 그지?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겠대.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겠대. 당연하잖아. 지금 쌤이 방금 아까 앞에 보여준 네 문장이랑 이 두 문장은 결이 굉장히 달라요. 이 영상을 듣고 바로 그런 선이 서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알맹이가 있는가? 뒷내용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인 생각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꼭 연습을 해줘요. 첫 문장은 이래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내가 글 전체 읽는 이 시동 거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다시 우리의 첫 문장으로 돌아와 보면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요. 아, 지금 이 지문은 그냥 데이터 얘기를 하는가 보다. 기술 지문인가 보다 정도입니다. 오케이? 됐죠? 여기서 힘을 줬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거 꼭 연습을 해서 모든 지문에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알았죠? 자,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가 어렵대. 자, 쌤 여기 기술 지문이란이라고 적어놨는데 기술이 뭐예요? 테크놀로지지, 그지? 그러니까 기술을 인간이 왜 만드냐 하면 당연히 편리하기 위해서 아니겠어? 그쵸? 당연하죠. 어떤 기술도 그냥 심심한 장난감으로서, 장난감이라는 것도 그지? 인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이 기술은요, 당연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당연한 소리죠? 쌤 지금 당연한 소리 중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위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목적이 달성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지문을 크게 나누자면 기계 기술과 프로그래밍 지문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뭐 CD 드라이브니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기계, 냉장고의 원리, 에어컨의 원리 이런 거 다 기계 기술이 되겠고 요즘 특히 이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핫하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냐고. 뭔가 목적이 있단 말이지. 됐죠?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점이 너무 당연해서. 근데 어쨌든 기술에서는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뭐 기술 지문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문제점이 뭐 항상 나와야 되느냐? 뭐 표현적으로 안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목적이 있다고 이걸 잡지 않으면 이 글의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반어적인 걸 얘기를 제외를 하더라도 결측치랑 이상치라는 게 문제가 된다고 지금 적혀 있잖아. 그럼 이 지문의 글의 전개가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일단 목적이 뭐야? 자, 이 글의 목적은요, 데이터의 특징을 잡는 겁니다. 물론 난 아직도 이 데이터의 특징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글의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측치라는 문제성이 있고요. 이상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일단 우리 결측치랑 이상치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정의할 거예요.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각각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겠지. 괜찮죠? 이게 우리가 첫 문단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쌤이 지금 설명 좀 길지만 어쨌든 이런 게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첫 문단에서 글의 전개를 잡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들고서 이제 한번 다음 문단으로 가볼게요. 당연히 다음 문단에는 일단 결측치의 정의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돼. 그쵸? 자, 갑니다.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거래. 오케이. 네, 빠져 있는 거래요. 빠져라고 적을게.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자, 쌤이 강조하는
이 in와 같은 고즉 정도는 당연히 파악을 좀 해줘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물론 이거 말고도 수많은 게 있으나 특히나 자주 나오는 뭐뭐 in 같은 거는 좀 체크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자, in에다 equal 쳐 놓겠습니다. 자, 대체는 이게 뭐예요? 이 결측치의 해결책이야. 그치?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이래요. 자, 결측치 정의역으로 빠져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빠져있는 걸 채운대. 오케이,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세 가지가 있대. 그지? 자, 중앙값은 평균을 설명을 안 해. 뭐 이 정도면 이제 너가 알고 있는 그 평균이 맞아라는 얘기겠죠.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자, 중앙에 위치한 값이라는 건 그냥 중앙값을 길게 써놓은 거 말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라는 이 상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이나 최빈값이라는 거는 굳이 이 표현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지. 크기가 같은 값일 복수일 경우에도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문장은요 중앙값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적인 설명입니다. 읽었을 때 분명히 튕긴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 크기 값이 같은 복수나 데이터 값이 짝수일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이해해야 될까라는 고민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 최빈값도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치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치에 대한 해결책 얘기해야 되고요. 그치? 그래서 글의 틀에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작은 디테일적인 얘기다라는 판단을 이 지문에서 우리가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테일적인 체크하고 이걸 내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겠다라는 것까지는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그때 확인해도 늦지 않겠다. 자, 최빈값은 뭐냐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면 평균 1번으로 순위가 있으면 중앙값이고요.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문자일 수가 있네. 체크 좀 해주면 좋겠죠, 그죠? 데이터가 문자일 수 있구나.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네, 이것 또한 뭐 머릿속에 꼭 정리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겠죠? 문제에서 뭐 문자 두두두두 주면은 이거 최빈값이구나 뭐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다. 자, 이상치의 정의인데 그냥 이상한 거지, 그지? 뭐 네 값을 하는 거죠, 그죠? 너무 크거나 작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대. 이런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해주면 좋겠어요. 비문학 읽을 때는요 항상 문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나올 때 체크를 해주고요. 측정 오류 등의 주로 생긴다. 자,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라는 표현이 나와.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럼 생각해봐. 측정 오류일 때도 생기는데 정상적일 때도 생긴대. 그럼 무슨 소리냐면 언제나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쵸?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거 뭐랑 같은 말이에요? 그치, 이상치랑 같은 말이죠, 그죠? 어렵지 않죠? 왜곡값이랑 같은 말이야. 자, 그리고 이 워딩을 좀 체크를 해줬었으면 좋겠어요. 데이터의 특징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지. 이 지문에 뭐라고? 목적이라고. 그죠? 목적을 훼손한다? 당연히 문제가 된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워딩이 반복됐다는 거를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자,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무슨 예를 들겠니? 측정 오류로 인해서 이상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치? 근데 정상적인 것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이건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한 예를 드는 게 맞겠지. 그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정상적일 때도 발생한 이상치의 예시일 가능성이 높겠죠. 둘 다 나오거나 이 뒷부분만 나오거나. 자,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뭐 손흥민 정도 생각해볼까요? 손흥민. 네, 손흥민 같은 그런 측정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 100만 원, 100만 원, 뭐 몇십억 뭐 이렇게 있거나 그지? 쌤이 축구를 잘 몰라서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겠죠? 그렇다면 그것 또한 이상치에 해당한다. 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지금 이런이 어떤 이런이에요? 지금 여기 쌤이 지시사받기라고 적어놨는데 이런 표현들 나왔을 때 꼭 체크를 좀 해주세요. 뭐 어떤 걸 받고 있는 건지. 지금 이게 영어로 하면 this, that 이런 거잖아. 어떤 거를 받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이런은요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또 나왔네. 데이터의 특징, 그지?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갑자기 데이터의 특징을 어떻게 하겠대?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대. 됐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의 수치가 뭐가 되냐면은 대표값이 된대요. 괜찮죠? 근데 평균보다 중앙값이라는 걸 사용한대. 지금 이 서술이 뭐예요? 바로 이상치를 해결하는 해결책입니다. 됐죠? 자, 계속 4문단.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 뭐라고? 방금 아까 연봉이라며 데이터가. 근데 평면상의 점들의 위치도 데이터가 될 수 있나 봐요. 그지?
아까 근데 또 뭐가 된다 그랬니? 아까 문자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그건 데이터가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대. 자,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됐죠? 우리의 목적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특징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게 이 글의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거나 지금 이 지문에 나온 것처럼 직선 L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하거나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 글이 하고 싶은 건 데이터의 특징을 수치나 직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자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특히 이상치 중에 하나의 케이스로 평면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거든. 그지? 이것 중에 직선 L이 있으면은 얘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점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그럼 이 친구들이 뭔 거야? 바로 이상치인 거지. 됐죠?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우리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다시 또 해결책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런데 대표값이라고 하기엔 점들은 값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여기로 연결될 거야?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 문단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지. 자, 마지막 문단이고요. 사실 이 지문이 어려웠다라고 할 법한 부분이 여기였긴 해요. 정보가 좀 많다 이건데 글쎄, 이게 지문의 틀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어렵게 느껴졌어야 되는 부분인지 정보의 나열일 뿐이었는지를 판단을 꼭 했어야 됩니다. 어려운 지문은요, 5문단이 앞부분에 나왔어야 돼. 이게 앞부분에 나왔으면 이 지문의 뒷부분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갔으면은 이걸 끌고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다 이해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게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이 구조상 봐봐. 결측치 나왔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 대체가 나왔지. 이상치 나왔고 그 해결책 대표값이 나왔죠. 그 다음 이상치를 다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평면에 있는 점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나올 차례잖아. 그지? 그게 마지막 내용인 거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내용이랑 얘는요 연관이 있기 어렵다는 거야. 오케이? 상황이 다르잖아. 아마 이게 연결이 안 될 것 같고 뭐 될 수 있다면 연결점을 찾아주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만약 이해가 안 갔다면 그냥 넘버 숫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여놓고요. 문제가 만약에 그 순서의 연결에 대한 이해를 묻는다면 그때 확인을 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자, 갑니다. 빠르게 볼게.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재. 자, 지금부터 합니다. 이때 뭐야? 지금 우리 이 상황이에요. 직선 L을 찾고 싶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기법은 자, 쌤은 항상 똑같이 합니다. 기법의 하나인 A기법. 아까 대체라는 해결책을 찾았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녀석은 A기법인 거죠. 그럼 뒷내용은 A기법 설명하고 끝나겠지. 그렇죠? 자, A기법은 뭐 하는 애냐면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자, 이게 지금 이 문장만 봐도 지금 여러 가지 순서를 퉁퉁퉁퉁퉁 나열할 게 보이죠. 그렇죠? 내가 이런 순서에 약하다. 과학이나 경제나, 그지?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이런 순서에 약하다 했으면요. 바로 숫자 붙일 생각을 했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가시화가 자연스러운 간단한 움직임이나 형태,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그림을 간단하게만 그려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그림 그리는 거 아니고요. 미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쫄라맨 수준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자,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할 거래. 됐죠? 이게 1번이야.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을 거야. 이게 2번이겠지, 그럼? 그래서 나머지 점들과 거리를 구한대요. 후보 직선의 거리를. 이게 2번인데, 그지? 자, 이게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막 이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넘버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럼 그림에 따라 그리세요. 오케이? 근데 이해가 안 갔으면 돌아가서 풀어도 되고 혹은 내가 만약 시간이 없어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만 날려도 괜찮았다고. 자, 일단은 해볼 건데 일단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겼어야 되는 건요. 정상치 집합이라는 워딩이에요. 이 말 처음 나왔거든. 후보 직선이란 말을 처음 나왔거든. 자, 처음 나온 것만 한번 후두둑 훑어볼게. 문턱값이란 말 처음 나왔고요. 최종 후보군, 허용 범위, 그 다음에 각각의 워딩이 뭐를 원하는지, 뭐에 대한 얘기인지를 꼭 체크를 했어야 됩니다. 자, 가보자고. 1번 뭐 하냐면 두 점을 이렇게 일단 임의로 한번 내가 체크해볼게. 자, 이거를 지나는 후보 직선을 긋는데 자, 그렇습니다. 후보 직선. 자, 그 다음에 점들과의 거리를 구한대.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거리가 방금 구한 그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하겠대. 이거까지만 하지 뭐, 그지?
한 이 정도 거리라고 칠게. 뭐 한 이 정도만. 뭐야 한다고?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고. 자, 정상치 집합이 뭐야? 했을 때, 아, 점들이요. 허용 범위 안에 있는 점들이요. 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솔직히 지문이 쉽습니다. 쉬운데, 어쨌든 이건 중요해. 그리고 쌤이 이 문장이 사실 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좀 잘 해야 돼요. 문턱값이 뭐야? 했을 때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문턱값이 뭐냐면은, 정상치 집합 안에 있는 점의 개수랑 비교하는 건. 오케이? 자, 미리 정해둔 기준인데, 문턱값은. 문턱값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 그 정상치 집합이랑 비교하는 건데, 라는 이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됐어야 됩니다. 자, 그 문턱값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최종 후보군에 넣어. 자, 이거 읽으면서도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 지금 뭘 찾고 있다고? 뭘 찾고 있다고? 직선 L을 찾는 거지. 저 점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쵸? 직선 L을 찾고 싶은 겁니다. 자,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지금 여기선 많으면이고 여기선 적으면이죠. 그쵸? 그럼 지금 이게 5번이라고 쌤이 지금 여기 적어놨는데 5번이 두 가지인 거죠. 나는 5번 프라임이라고 적을게요.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려. 이 후보는 뭐에 대한 후보라고? 직선 L에 대한 후보겠지. 괜찮죠?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라면, 만약에 얘를 골라가지고 막 이렇게 이 직선을 그었으면은 대부분의 점들은 엄청나게 멀대. 그럴 것 같아. 괜찮죠?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상치를 빼고 싶은 거죠. 그지? 아까 손흥민 뭐 이런 거 나올 때 평균 하면은 이 평균 때문에, 손흥민 때문에 평균이 다 올라가니까 손흥민을 무시하고 여기는 중간값을 찾고 싶은 거였잖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쵸? 이상치를 그래서 제외하는 방법인 거지. 1번부터 5번까지의 이 과정이. 오케이? 이게 바로 뭐다? A 기법인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 후보군을 구해. 뭐에 대한 후보군? L에 대한 후보군이야. 지금 쌤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저 순서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선택지가 나왔을 때 정상치 집합이 직선 L에 관련된 건지 점들에 관련된 건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 풀 때 헷갈려요. 오케이? 용어 정의가 지금 되게 정의를 막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문턱값이 뭐야? 했을 때 그 점들 기준이야.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 때 힘들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최대인 직선 L, 이 친구가 바로 아주 적합한 우리의 특징을 잘 얘기할 수 있는 직선이 가능성이 높다. 까지가 지문의 내용이죠. 그쵸? 여타 문제는 쉬운데 10번 문제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전에 쌤이 일단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걸 이해 못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적인 것만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 정도만 체크해 놓고 갔어도 괜찮아요. 왜? 일단 이거는 이 지문에 대한 얘기지만 이 지문에서는 지금 글이 끝나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판단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여러 지문들을 보면서 익숙해져야겠죠. 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전개 양상에 대해서. 자, 10번 문제는 이 B기법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보기에 B기법을 설명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A기법과 B기법을 비교하는 상황이에요. 자, B기법이 뭐 하느냐면 얘도 직선 L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A기법과 다르게 또한 이상치를 뭐 없앨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겠지. 해결책이겠죠.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을 해요. 아까는 한 개를 가정하는데 여긴 여러 개를 가정하네. 차이점이죠. 체크를 했어야 됩니다.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해요. 아까 거리 구했던 거 똑같고요. 어쨌든 거리 구해요. 2번.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대. 직선 선택. 3번. 자, 수학 같은 거 안 나왔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지금 이게 찾은 게 직선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1번, 2번, 3번이 다네요.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왜?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까 대부분의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 이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아까 우리 뭐랑 다르다? 아까 A기법에서의 5번 혹은 5번 프라임 이렇게 두 가지로서 해가지고 얘로 바로 우리의 직선 L에 이상치 포함하지 않는 거를 결정해줬잖아. 이게 바로 우리의 해결책이란 말이지. 그렇지?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A기법이 더 좋은 애겠죠. 자, 1번. A기법, B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대. 자, 일단 최대한 많은 직선을 지나는 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고른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번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이런 선택지 구성에서요. 이렇게 순서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 일단 이 순서가 맞는지부터 좀 꼭 파악을 하십시오. 오케이? 이런 순서 역전이나 인과 역전적인 문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 가정한 적 없고요. 후보 직선 일단 먼저 가정하고요. 이거 2번인가 그랬죠, 그죠? 이상치를 제외한 거 5번 프라임이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애초에 틀렸습니다. 라고 보는 게 맞아. 오케이? 자, 3번. A 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이거 불편합니다. 가능성이 높다 그랬지?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워요.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거든? 그지?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단정 워딩이 가능성과 반드시 그러하다는 필연적인 거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쌤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야? 당연히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오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란 말이야. 2번 선택지는 어떤 거라고?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이 순서나 인과적인 역전, 오케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방식이에요, 선택지. 틀린 선택지 만들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뭐? 가능성과 단정적인 말은 굉장히 다른 것이다. 의심부터 하고 시작해라. 자, 그리고 문제 4번입니다. 4번을 굉장히 많이 골랐는데 내가 일단은 많은 학생들이 뭐가 문제였을 거라고 보냐.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이 표현을 그냥 가볍게 넘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적절한 걸 고르는데 이걸 많이 골랐다는 건 4번 선택지가 굉장히 적절해 보였다는 뜻 아니야. 무슨 뜻이겠어? 앞부분에 헛소리가 있었는데 헛소리를 자연스럽게 넘겼다는 뜻이겠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작으면 문턱값이 뭐였지? 했을 때 돌아가서 확인을 했든가 아니면 기억을 했든가. 기억하기 어렵다면 돌아가서 확인했어야지. 문턱값은 뭐야? 정상치 집합이랑 비교하는 애예요. 오케이?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이런 표현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애초에. 무슨 소린지 알겠죠? 그래서 4번 선택지에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다들 이걸 적절하다고 느꼈던 거는 용어의 정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저 순서 1번, 2번부터 6번 뭐 이렇게까지 많잖아. 저 순서에 휘말려가지고 저걸 이해해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더 중요한 용어의 정의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해 보인 거라고. 오케이? 네. 이게 이사치가 아니라 정상치 집합의 개수겠지, 그지? 원소 개수. 네, 그래서 이 이상치란 표현이 넘어갔기 때문에 4번을 많이 골랐다. 자, 5번. 그러니까 이런 표현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봐봐. 지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 아까 3번 선택지는 이상치를 지난다야. 이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 포함될 수 있고가 있고, 지나지 않지만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쵸? 이 차이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런 거 볼 때 이거 첫 번째 1번, 2번 때네 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2번 때는 당연히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었어. 나중에 5번에서 제외를 한 거고요. 후보 직선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지. 오케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가능성과 필연성인적인 내용 꼭 체크해 주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답률 1위 문제를 살펴봤는데 쌤이 이 4번 선택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용어 정의나 같은 말 찾기 이런 건 사실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흔들렸다는 거지, 수능 시험장에서. 뭐 문학을 먼저 풀고 왔든 아니면은 뭐 다른 비문학 문제가 힘들어서 시간이 뭔가 쫓겼든 긴장을 했든 여러 이유로 내 기본기가 흔들린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